좀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비트 불장은 오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 없이 알트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잠깐 그래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알트코인 회사들은 이제 많이 망하는데 그럴 일이 절대 없는 알트코인 회사들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지금 물려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알트코인들을 정리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시총 최소한 그래도 한 500위권 요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시지만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코인 시장에는 에어드랍이라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모든 코인들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 에어드랍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만약에 10,000개를 발행한다면 그 중에 뭐 한 2,000개는 에어드랍으로 이제 할당돼 있는 거예요. 이 코인 시장이 살아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만 잘 공략해도 사실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1만 불 찍고 나서 그전에도 그렇고 이제 비트가 한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하기 힘든 게, 생각보다 오를 때는 엄청 오르는데 또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졌다가 생각한 것만큼 또 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11만 불 찍었을 때 이제 막 15만 불, 뭐 20만 불 갈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원점을 오긴 했는데 이게 뭐 갈 것인가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고민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기대에 비해서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지고 뭐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환율도 또 많이 빠져서 실제 이제 비트 가격이 이제 비트 가격보다 이제 원화로 한 사람을 좀 줄어드는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겹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1월, 뭐 작년 12월만 해도 이제 불장이 코앞이다. 그 트럼프 효과로 이제 정말 역대급 온다 했다가 관세 전쟁 이슈 있으면서 확 빠졌다가 4월부터 좀 90일 유예 됐다. 좀 좋아지면서 분위기 바뀌었는데 그 뒤로 시원하게 뭐 13만 불, 15만 불 말씀하신 것처럼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슬금슬금 시즌 종료설 또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뭐 가긴 갑니까? 일단 뭐 시즌 종료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제 비트 시장 이제 기관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역대급으로 제일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이게 기간이 사실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길었잖아요. 기대했던 것만큼 안 와서 개인들이 좀 지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사실 이럴 때 또 개인들이 지쳤을 때 비트는 하면서 막 가거든요. 가기 시작하면 또 미친 듯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또 막 올랐을 때 또 사고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투자해 온 분들은 이 비트의 특성을 잘 알죠. 이게 막 엄청 오를 때는 갑자기 올랐다가 또 빠질 때 미친 듯이 빠지고, 뭐 횡보 기간도 길 때는 굉장히 길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긴 거점을 횡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중요한 시기이긴 해요. 비트가 이제 11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비트가 이제 돌파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래서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이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힘들죠. 넘더라도 다시 빠졌다가 하는, 11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 차트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되게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알고 보면 비트가 그냥 원래 가격이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비트가 어차피 지나가야 할 어떤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은 뭐 20만 불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들은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 모든 것들이 뭐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렇다면 가격은 그냥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을 설레게도 했다가 또 굉장히 힘들게도 하는 그런 특징이죠. 뭐 최근에 얼마 전에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싸우는 바람에 네. 갑자기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돌이켜보면 갑자기 빠지면 사람들 심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빠진 것만큼 그대로 다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이벤트에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대부분의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멀리 봤을 때는 결국에는 비트는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비트코인만큼 좋은 자산은 사실 현 시점에서 좀 찾기 힘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고 비트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 홀딩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보통 월가에서도 20만 불이 가능할 거다라고 작년 말 올해 초 예상이 많은지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뭐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니? 연말 20만 불 비트코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이 이제 6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비트가 갈 때 되면 또 확실하게 또 오르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20만 불이라는 그 숫자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저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비트는 갈 때 되면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20만 불 가면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 너무 좋지만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0만 불까지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 뭐 10만 불 후반 정도만 가줘도 충분히 비트는 올해 충분히 잘해줬다. 이렇게 한 18만, 19만만 그렇죠. 한 18만, 뭐 19만, 뭐 17만 뭐 이 정도만 가줘도 거기서 이제 뭐 행보하거나 계속 가격을 유지하면 굉장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가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 얘기해볼게요. 요번에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는 책을 쓰셨는데,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뭐, 지금 사이클 완전 깨진 거 아니냐. 비트 가고 알트 가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격이 좀 버텨주는데, 네. 알트는 너무 손해가 크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트장 오는 거냐. 네. 알트 불장 옵니까, 대표님? 네, 알트 불장은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여줬던 지표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뭐, 잘 알려진 뭐, NBRB 지스코라는 그 스코어도 봤을 때 아직 비트 불장이 그걸로 비해서는 오지 않았거든요. 비트가 이제 아주 이제 고가가 되는 그 시장이 아직 안 하고 그게 좀 와야 되고,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 투자자들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책에도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 시즌 인덱스가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 때 불장 때, 굉장히 고점인 구간이 항상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알트가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 한 번은 꼭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려면 일단 비트가 고점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에서 그 자금이 이제 알트 시장으로 좀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즌까지 좀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시즌이 왔을 때는 좀 늦죠, 이미.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종목을 선정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트코인은 지금 했다가 물리면 어떡하냐. 이거 뒤가 없지 않냐, 비트처럼. 네네. 또 그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 지금 알트코인, 비트코인 뭐 포트폴리오 투자가 좋다고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과거하고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확실히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시장이 강세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리스크를 좀 싫어하고 좀 안정적인 자산에서 좀 롱텀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면 비트를 한 9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알트를 한 1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리스크를 한다면 뭐 비트 한 7에 알트 3 이 정도고, 나는 이번에 반드시 졸업해야 돼.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이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5대5 정도. 비트는 5 가져가고 나머지 5를 이제 괜찮은 알트를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 없이 알트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잠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견뎌내기가 힘들고 멘탈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물론 이제 알트만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알트들이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이 너무 험난한 거죠. 막 80%, 90% 빠지고 이걸 견뎌내야 되니까 그걸 견디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제 비트를 많이 가져가야지 알트가 좀 빠지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업체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는데 가격이 막 70%씩 폭락한 곳도 있는데 회사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회사가 이제 부도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예 밀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은데 알트코인 뭐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그렇고. 네네. 그럼 이런 코인들이 회사가 망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알트코인 회사들은 이제 많이 망하는데 제가 말한 이제 그럴 일이 절대 없는 알트코인 회사들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솔라나라든지 최근에 뭐 상승한 뭐 수위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하이퍼리퀴드 뭐 이런 이제 좀 굵직한 재단들. 이런 재단들은 그 처음에 원래 회사가 작게 시작하잖아요. 뭐 한 10명, 20명, 30명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VC 물량하고 자기네 물량하고 이렇게 하지 해가지고 이제 토큰을 런칭하면 사실 무에서 유가 탄생한 거죠. 네. 뭐 회사가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토큰을 런칭하고 나서 이 재단들이 일부 재단들은 그런 토큰을 뭐 비트나 아니면 뭐 테더나 이런 자산으로 그 리저브를 묶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재단 비용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뭐 해커톤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용하는 자금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은 지금부터 한 20-30년은 아무 걱정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은 망할 일이 없다. 네. 재단은 망할 일이 없는데 물론 이제 재단이 망할 일이 없다고 해서 토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 하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은 사실 회사 공장도 지어야 되고 직원도 필요하고 비용이 이제 돈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그죠. 투자를 해서 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상폐가 되고 주식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메이저 재단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고인 생태계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일단 유리한 입장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테더사 같은 겁니다. 테더사 같은 경우 직원이 원래 한 1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0명 되고 테더사 직원 한 명이 1년에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진짜요? 네. 지금 1등일 겁니다. 전체 회사 중에서 회사당 그 직원 한 명당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테더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한 명이 거의 1조를 버니까 이건 뭐 계속 남는 장사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어디 쓸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테더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일반 알트코인 메이저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1인당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회사가 망할 일은 그 메이저들. 근데 메이저 아닌 애들은 막 금방 망하고 뭐 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알트, 뭐 잡알트들은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메이저들은 뭐 가격을 따라서 재단이 10년, 20년, 30년 망할 일은 잘 없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토큰 가격이 또 중요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더리움 안 망가더라도 뭐 20년 뭐 월급 끝도 없어 돈 다 있어 해도 가격이 안 오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즌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이더리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해서 그래도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전고점 탈환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죠. 심한데 그래서 결국에 또 포트폴리오 이야기 같아요. 내가 포트폴리오로 전체 비중에서 이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지 않으면 이런 이제 변동에서도 그게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총 뭐 한 20위권 안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애들도 빠질 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내가 비중이 뭐 적정 수준에 있다면 또 오를 땐 또 엄청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선별해서 포트폴리오 구상할 필요가 있죠. 대표님, 그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셨다가, 지금 생각만큼 수익을 못 거두고 물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다려보면은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하고 어떤 갈아타야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알트코인 이제 물린 분들은 그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잊고 그냥 놔두고 차라리 지금부터 그냥 그건 없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제 비트나 이런 메이저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그 알트 불장이 왔을 때 한 번쯤 올 거거든요. 그때 그것들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해서 좀 새로운 도약을 이제 삼는 게 좋죠. 지금 그 물려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알트코인들을 정리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메이저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시총 최소한 그래도 한 500위권 이상? 요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아시지만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근데 그 종목마다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500위권 이상은 그래도 기다려봐라. 네네.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것들이 좋아. 그럼 불장이 뭐 하반기에 비트 말씀하신 것처럼 막 17판불까지 가고 알트 불장 오면 내가 그런 500위권이냐 알트 샀는데 그거 전고점 수준까지는 가냐 아니면 돌파를 하냐 더 오르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못 오르지만 손절 뭐 한 마이너스 20%에서 해야 되냐 어디까지 오를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쉬운 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지표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수하고 이제 매도 시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참고해가지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이제 고점일 때 그때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고점일 때 과거 전고점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거 전고점을 돌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고점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이제 과열 구간일 때 그때를 매도 시그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열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매도하는 거야? 아니 들어가고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할 수도 있고 들어가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수익을 내려면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저리에서 내가 적정 시점을 찾아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전고점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떤 알트코인들은 전고점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더 확실한 지표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과열 구간일 때. 그리고 식으니까. 더 못 가니까. 그때를 매도하는 시점으로 잡으면, 올해는 어떻게 연출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전고점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알트코인들은 더 높겠죠. 근데 어떤 알트코인들은 꼭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번에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책을 쓰셨는데 네. 제목이 강렬해요. 에어드랍으로 1억 시드 만들기. 1억을 벌었다. 네. 근데 에어드랍이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공짜로 1억을 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실 사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적었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 본 거를 얘기하면 뭐 10억도 벌었다, 100억도 벌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그죠?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한 것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코인 시장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뭐 아하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건데, 답변을 달면 코인으로 보상해주는. 그래서 그게 이제, 괜찮은 서비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답변을 달면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지난 시점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 상장했을 때 보니까 제 이제 코인들 모아놓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1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어드랍으로 1억을 제가 번 겁니다, 그냥. 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약간 백수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오전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잠깐씩 이제 이렇게 답변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코인 시장은 참 신기하다, 재밌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그때 좀 과거긴 하죠. 그때는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벌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런 이제 좀 에어드랍 시장이 이제 좀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제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에어드랍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에어드랍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제 저는 이제 과거 사례고 에어드랍으로 많이 번 사람은 뭐 10억, 진짜 많이 번 사람은 거의 뭐 한 4, 50억 가까이 이렇게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코인 시장에는 에어드랍이라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퇴근하고 이제 한두 시간씩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뭐 주부라면 낮 시간이 많다면 낮 한 4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해서 어디 뭐 이제 취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틈틈이 이제 에어드랍 공부해가지고 돈이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코인 시장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아니, 근데 에어드랍은 공짜로 받는 건데 그게 시간만 쓰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까, 진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 이 코인 시장에서 이제 알트코인들, 알트코인이 코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보통 코인을 만들면 그 분배량이 있어요. 무슨 팀에서 뭐 한 20%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걸 투자한 VC들 뭐 한 또 20% 가져가고, 그리고 보통 알트코인들은 그 물량 중에서 커뮤니티 물량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향후에 배분할 것들, 그런 물량이 또 있고, 또 이제 한 20% 정도는 에어드랍으로 할당된 물량이 있어요. 모든 코인들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 에어드랍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만약에 뭐 10,000개를 발행한다면 그 중에 뭐 한 2,000개는 그 에어드랍으로 이제 할당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어드랍을 할당돼 있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코인 프로젝트를 뭐 홍보해 주면 그걸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거를 이제 뭐 사전 테스트넷이라고 하죠.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뭐 검증해주고 한 사람들한테 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책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 살아있는 한 에어드랍은 계속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는 자기네 프로젝트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탄생한 게 이제 에어드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만 잘 공략해도 사실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분들은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이제 충분히 웬만한 직장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나요? 책에 이제 쭉 설명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에어드랍 코인 중에서 어떤 거래소라는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탈중화된 거래소가 나왔으면 거래소가 이제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오픈하기 전에 그럼 그 거래소를 사전에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람들 그걸 이용을 해보겠죠. 이용을 하면서 사용도 해보고, 뭐 버그가 있으면 버그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뭐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실제 이제 거래소가 서비스가 시작할 때 그렇게 사전에 이제 테스트넷으로 참여해주고 우리한테 기여해준 사람들한테 실제 이제 그 자기네들 물량의 20%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그 거래소가 상장하고 서비스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인기 좋은 거래소라면 토큰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그러니까 엄청 오르면 그 사전에 이제 사람들 잘 모를 때 테스트넷 참여하고 기여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코인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서 그게 뭐 어쩔 뭐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수억 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뭐 하이퍼 리퀴드라는 그런 생태계, 지금 뭐 시총 거의 뭐 20위권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참여한 분들도 이제 사람들 잘 모를 때, 거기 이제 거래소도 활용해보고, 뭐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거래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나면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다 남잖아요. 남긴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 에어드랍은 뭐, 돈이 안 들고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드랍도 이제 돈이 안 들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에어드랍이 있고, 또 돈이 좀 들어가는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돈이 좀 들어가는 에어드랍 작업이 좀 더 큰 에어드랍 좀 기대할 수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에어드랍은 아무래도 좀 적을 수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병행을 해야죠.
그래서 무료로 하는 에어드랍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에어드랍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또 이제 유료로 하는 에어드랍을 같이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시드를 계속 조금씩 이제 굴리면서 결국에 한 1억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책에 이제 좀 순차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늘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방법이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사이트들이. 네네. 이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또 요게 책에 기록을 해놨죠. 보통은 에어드랍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한국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건 좀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뭐 코인드랍이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좀 설명해 놨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영어로 돼 있어도 영어가 힘든 분들은 이 브라우저 이제 요즘엔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한글로 번역하면 한글로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브라우저에서 한국어로 버전 이런 거 좀 바꾸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GPT한테 좀 이렇게 물어서 해석을 해서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죠.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코인 생태계라는 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이게 영어든 뭐 아랍어든 뭐 일본어든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도 다 합니다. 거기. 네, 다 똑같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우기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큰 허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든지 개념들 이런 걸 좀 이제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수익을 이렇게 빵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한 1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이 있어요. 그건 이제 거래소 에어드랍인데 이거는 뭐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빗썸하고 업비트가 있죠. 그리고 뭐 코인원도 있고 이 세 가지 거래소인데 가끔 업비트 그리고 특히 이제 빗썸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많이 해줘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주로 이제 신규 코인이 상장됐을 때 코인을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거래를 한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줘요. 근데 이 거래라는 게 뭐 보통 이틀 아니면 3일 이제 거래 볼륨만 이제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코인이 상장하면 그것을 샀다가 바로 팔면 되는 거죠. 수수료가 한 몇백 원 나가겠죠. 몇십 원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최소 단위가 이제 5,000원 이상이니까 한 6,000원 가지고 해당 코인을 사고 딱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 뭐 몇십 원 수수료 나갈 겁니다. 다음 날도 또 사고 팔고. 그러면 한 이틀, 어떤 건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작게는 한 10,000원부터 많게는 한 5만 원, 또 어쩔 때는 한 10만 원까지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해놓고 특히 이제 빗썸에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만 한 1년 해도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최소한 그래도 한 40~50만 원 정도는 생길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알람 떠서 한번 클릭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이 있고, 요런 이제 거래소가 빗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코인원도 있고, 뭐, 업비트는 좀 작긴 한데, 업비트에도 그런 이벤트가 있고, 이게 이제 해외 거래소로 가면 또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메이저 거래소부터 그런 거래소들의 애드 작업을 막 하면, 이게 하나만 하면 한 40만 원이지만 뭐 10개라고 하면 한 400만 원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걸 좀 확장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죠. 이제 탈중화된 거래소. 여기까지 확장해서 막 하면 이게 뭐 한 1,000만 원까지 되는 거고. 그걸 이게 또 늘리면 계속 늘리다 보면 이제 한 1억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으로 무료로 주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얼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 팔로우업 하면서 내가 이제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뭐 작게 볼 수도 있고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이제 빗썸 같은 데서 이거 뭐 딸깍짝이라고 하거든요. 클릭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실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에어드랍이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건 조금 더 어렵겠죠.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으면 더 돈을 많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뭐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벌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벌고 싶다. 이러면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고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러면 최소한 한
4-5시간 이상은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2-3천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풀타임으로 이것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타임으로 이것만 계속 노력하면 한 달에 그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네. 해도 네. 주말마다 알바 해야지 뭐 100만 원, 80만 원 버는데 네. 이거 하루에 1-2시간씩 그냥 이렇게 인터넷만 하면 또 위험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실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내가 어떤 에어드랍 작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거든요. 에어드랍 사이트를 들어가면 내가 에어드랍 작업을 해야 될 게 한 1000개 이상이 돼요. 에이. 그럼 이걸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서 내가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하고 선정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이 시장을 좀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정하고 선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작은 거부터 거래소 에드잡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잘 선정한 그 에어드랍에서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빵 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이게 잘 안 올라가죠. 이렇게 가다가 뭐 몇 년 지나도 이게 수입이 안 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점핑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점핑했다가 또 가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점핑하고 이거랑 에어드랍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에어드랍도 막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1억 준다고 해서 막 몰려들었다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한 10% 남아있어요. 10%에서 또 하다가 한 1% 정도 또 남아요. 이분들이 막 1억씩, 10억씩, 막 100억씩 가져가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고수들이 시장에 있고, 현재 그렇게 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이 있고, 이렇게 버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물론 모두가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거기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전체 생태계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요. 내가 맨땅에 헤딩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앞선 사람이 미리 이제 간 것을 좀 정리해주면, 뭐, 한 1년 고생해야 될 거를 한 2-3달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뭐, 유료 강의 같은 것도 듣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가진 그 유료 강의 듣는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노하우 시간을 좀 압축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자체를 완전 단축시킬 수는 없지만, 물론 이 시장도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보시면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에어드랍 작업이 안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전체를 빠르게 보고, 이건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좀 판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데 모두가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좋은 기회 시장이 지금 시장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가정주부님들 은퇴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남편 버는데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학원비 애들 거만 내가 이렇게 쉽게 벌면 좋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많죠. 그럼 그런 분들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잘 맞는 분들은 진짜 한 달에 100만 원은 벌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100만 원은 진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도 올렸는데 어떤 거는 딸깍짝으로도 100만 원이 벌어져요. 경우에 따라서 뭐 거래소에 뭔가 입금하고 이벤트 했는데 한 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1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쉬운 수치고 1억이라고 하는 수치는 뭐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은 사실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런 분들이 1억 번다더라 해서 때려치고 하는 이거는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 주부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은퇴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직장 다니지만 뭐 직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퇴근 이후에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4-5시간. 이런 분들 있죠. 아니면 또 직장에서도 가끔 보면 시간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꿀보직들이 있어요. 네, 꿀보직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서 플러스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해보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에어드랍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두 개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거래소 딸깍짝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냥 가끔씩 하면 이거는 뭐 그래도 한 달에 뭐 꾸준히 참여하면 뭐 소고기 값 정도는 버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누가 여기 소고기를 주나요? 아무도 안 주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클릭하면 주는 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게 없거든요. 예전에 김포공항인가요? 인천공항인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네. 게임 같은 거. 네. 그 버튼 내가 이렇게 몇 번 누르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네. 딱 되면은 이제 뭐 10원 주고. 네. 아니면 무슨 뭐 화장품 주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것들도 있다. 그쵸. 네. 근데 그게 뭐 3, 40만 원 되니까. 그쵸. 한 달 하면. 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이 많은 분들은 할 필요 없죠. 뭐 트레이딩 하거나 수익이 많은 분들 있죠. 뭐 시드가 많아가지고 운영 자금이 큰 분들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수익이 더 크니까 더 집중해서 예를 들어 내가 시드가 뭐 최소 뭐 1억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해야 돼요. 1억 정도면 이 시드에서 디파이 가지고 잘 활용하면 그 시드를 한 두세 배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드가 운영 자금이 10억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정도 모았고 트레이딩 실력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트레이딩만 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근데 10억 언더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또 뭐 텔레그램 방 같은 거 운영하시면 궁금한 거 막 답변도 해주신다면. 예,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뭐 100% 모든 해답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대표님, 그 이더리움이 네네. 한때는 디지털 은이다. 네. 물론 이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ETF 통과됐을 때만 해도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이 준할 정도로 꽤 인정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550만 원인가요? 고점 찍고 지금 한 350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270대보다 올라왔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뭐 좀 간단하게 가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더리움은 좀 무거워요. 무거운 이유가 그 비트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 기능 자체가 비트코인의 백서를 보면 비트코인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P2P 기반의 전자화폐 시스템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디지털 화폐예요. 화폐라서 그 기능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보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전송하고 받고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볍고 심플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그 요청이 오더라도 쉽게 처리가 할 수 있어요. 요청이라는 게 뭐 거래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요청도 사실 없고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더리움은 보면 이더리움 백서 제목이 전자화폐가 아니고 그 탈중앙화된 그 어플리케이션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은 거래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더리움은 이거 위해서 뭐 하냐면 거래를 주고받는 거는 기본 기능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 아니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이런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막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숫자가 적으면 상관없지만 숫자가 엄청 많아지면 이게 느려지겠죠. 아니면 비싸지거나. 그게 다 수수료 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막 NFT 막 붐이 있을 때 막 몰리면서 수수료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레이어 2고 이걸 이제 점점 견고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는 완성품이에요. 더 이상 뭐 개발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작은 업그레이드들은 합니다. 뭐 약간의 그런 것들은 하는데 큰 그림에서 뭐 엔진을 바꾼다거나 이걸 다시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ING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이런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그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견고하게. 그래서 그런 이제 로드맵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런 업그레이드가 또 최근에 있었고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뭐 업그레이드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서지, 뭐지, 뭐 퍼지, 뭐 일반인들은 뭔 소리지 이러고 공부하다가 모르겠다고 이제 포기해 버리죠. 뭐 그런 이제 용어들의 복잡함이 있는데 뭐 그런 용어를 일반 투자자들이 뭐 알면 더 좋지만 굳이 알 필요 없고 이제 한마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더리움을 굉장히 좀 간소화한다. 가볍게 만든다.
이 무거운 것을 견고하게 하면서도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이거에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중이고, 로드맵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바뀔 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특히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제 이더리움 막 욕하는 게, 너네 뭐 맨날 뜯어고치고 뭐 문제 생겼다 그러지 않나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이제 좀 견고하면서도 계속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더리움은 아니 이 재단은 계속 이더리움 무한 발행해서 내다 팔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격은 안 오르고 이거 뭐 사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뭐 사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비교하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 발행되면 무한대거든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보다 낮습니다. 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더리움은 마이너스거든요. 이더리움은 뭐냐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무한대긴 한데 거기에 이제 임시적으로 그 소각 시스템이 있어요. 번 시스템. 그러니까 채굴자들 채굴을 하고 나면 일부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급량이 보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발행하는데. 물론 이게 계속되진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바뀌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당연히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팩트는 비트코인보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좀 낮긴 하다. 근데 낮은 대비해서 그럼 이더리움 왜 못 가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특성이죠. 비트코인의 어떤 위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기능과 성능이 있더라도 비트를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목적을 이해한다면 뭐 이런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뭐 비트보다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또 단기적으로 또 좋아지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알트코인 중에 이제 대장인 이더리움이 가야 또 다른 알트도 오를 텐데 이더리움 가격 연말 전에는 좀 그래도 좀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알트 불장이 오려면 알트 불장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더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가 알트들의 어떤 형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비트가 가야 됩니다. 비트 형님이 쭉쭉 가줘야 돼요. 가지고 이제 횡보하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빠져야 되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이 뭐냐 이더가 또 가줘야 돼요. 이더가 전고를 돌파하고 쭉쭉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알트 시장에 풍성하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트하고 이더를 제한 다른 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단계가 좀 많죠. 더 이제 알트 불장에 갔을 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지만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비트도 불장이 아직 안 왔고 시원한 이더도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올해 안에는 저는 한번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왔을 때 이더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시장이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에도 유동성이 흘러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관 장세다 보니까 이제 비트만 산다. 과거와는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좀 동일하시나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트는 확실히 제일 좋은 자산이고 약간 컨셉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을 보면 일반 전체 자산 시장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진짜 디지털 골드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든 뭐 2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계속 그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시총을 보면 금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네. 기업들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계속 바뀌잖아요. 순위가. 네. 어떤 기업이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처럼 알트코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금같이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없고 완전히 탈중화가 돼서 숫자도 딱 정해져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확실한 거고 그래서 그 위치가 있는데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게 계속 바뀔 거예요. 약간 기업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업인데도 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 그래서
성장 가능성도 높지만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기로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비트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 자산을 그러니까 지갑에 넣어놓고 그냥 있고 노후 자금으로 이제 활용해도 되는 뭐 이런 건데 알트코인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노후 자금으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때그때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시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알트 시장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물린 분들은 팔지 말고 기다리자. 좋은 날이 올 거다. 지금은 괜찮죠. 그래서 지금 팔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아직 알트 시즌 안 왔으니까 알트 불장이 오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다. 좀 힘들지만 좀 기다렸다가 알트 불장 오면 그때 팔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죠. 또 한국 분들은 리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통계 보니까 리플이 2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네. 비율이 2위 아니면 3위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의 비트만큼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비트가 한 30%, 리플 XRP가 거의 준하였던 것 같은데 통계를 봤을 때 이거 뭐 날라간다 네. 했다가 생각만큼 못 가고 있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엄청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네. 리플이 네. 약간 견고하면서도 또 기대만큼은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리플? 리플은 그 생각보다 좀 견고하죠. 일단 시가총액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리플이 특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홀더분도 많고 장기 투자자분들도 이제 리플이 많죠. 그래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이 결국에 그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알트 불장이 오면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 이제 이더리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레이어 원들 뭐 솔라나라든지 뭐 최근 이제 신생 레이어 원들도 수혜를 받겠죠. 뭐 수이라든지 하이퍼 리퀴드 뭐 이런 그 레이어 원들 포함해서 좀 오래된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민코인들 이런 것들도 수혜를 받고 비트 계열의 이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애들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이 되겠죠. 그래서 리플은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을 보면 굉장히 오래 됐으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아이들은 쉽게 뒤로 안 물러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리플이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그래서 리플이 알트 불장 왔을 때도 어느 정도 그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이거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들죠. 근데 지난번에도 리플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또 여전히 리플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좋은 어떤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뭐 테더하고 서클인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리플이 과연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뺏길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서 테더사하고 서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리플은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알트코인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을 봐야겠죠. 리플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끌어갈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시장은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많이 좀 재편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리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앞으로 투자자들이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도지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네. 야 이거 많은 거 아니냐 도지코인. 네. 위기감이 또 물론 이제 테슬라에서도 있었지만. 네네. 도지코인은 좋아요. 좋아요. 네, 무조건 좋습니다. 좋다는 의미가 알트코인 중에서 살아남을 코인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에요. 왜 그렇죠? 일단 도지코인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도지코인은 일단 비트코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도지코인 소스를 보면 도지코인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 비트코인 그 오픈 소스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대로 포크한 게 라이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약간 소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코인을 또 그대로 포크한 게 그러니까 포크라고 하는 거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은 이제 민코인 계열로 확실하게 트렌드를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띄워주면서 더 뜬 건 있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탈중앙화라고 하죠. 비트코인 계열의 탈중앙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도지코인이거든요.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민코인으로서의 어떤 선두주자죠. 이 코인 시장에는 민코인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민코인 굉장히 많잖아요. 솔라나도 이제 민코인 막 찍어내서 굉장히 오른 거거든요. 민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공부를 딥하게 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쁜 거 살래 해서 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이제 어떤 트렌드의 밈이 반영한 게 이제 민코인이라는 트렌드죠.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거고 항상 이 코인 시장에서 처음 나온 것들은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절대 안 사라지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다 만들어졌듯이 민코인 시장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민코인의 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도지코인인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이면서도 완전히 탈중화돼 있고 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도지코인도 그럼 알트 불장 오면은 확실히 갈 코인 중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가격은 지금 한 250원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가를 모르겠어요, 다들. 가격이 항상 어렵습니다. 가격은 이게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자체를 좀 저는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가격보다는 알트 불장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에서 과열 구간일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X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비트코인 멸망 시나리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야 지금은 비트코인이 뭐 탄탄하지만 이게 뭐 반감기 한 2번, 3번 겪고 나면 한 10년 뒤에 보면 이제 이 양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채굴할 때.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원가랑 맞으니까 계속 채굴을 할 텐데 가격이 생각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못 올라주면 이제 나오는 양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손해가 나기 시작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또 뭐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해서 이걸 채굴한 사람들이 그걸 코인을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걸로 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채굴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 채굴을 많이 하고 서로 막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해야지 보안이 센 건데 그게 약해져서 해킹당해서 비트코인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 시나리오. 이게 좀 뭐 그럴듯한 얘기인가요? 그럴듯한 얘기인데 결론은 뭐 그렇진 않고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채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봐야죠. 이걸 이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저도 심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되면 이제 2140년에 없어집니다. 채굴 보상이 줄어서 없어지죠. 그러면 그때 이제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이게 채굴 시스템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은 뭐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3.125개를 주거든요. 여기 이제 반감기 지나면 계속 반으로 줄겠죠. 수수료는 뭐 지금 한 0.1개에서 뭐 2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하고 반감기하고 이렇게 보면 반감기가 이렇게 줄면서 이 채굴 보상이 끝나기 전에 수수료하고 반감기하고 매칭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140년이 오기 전에 그 교차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면 반감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보상으로 얻는 그거하고 수수료 보상하고 했을 때 수수료 보상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채굴자들은 수수료만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채굴 시스템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그러면 채굴 안 하면 어떡하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망할 거냐. 채굴 아무도 안 하면 이제 망해지는 거죠. 근데 채굴이라는 것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굴자들이 줄어들면 난이도가 이제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채굴자를 막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제 극단적인 시나리오. 돈이 안 돼. 네, 돈이 안 돼. 채굴자들이 막 떠나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진짜 뭐 한 1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보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시스템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채굴자들 다 떠나고 채굴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채굴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채굴. 왜요? 그 채굴 난이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 채굴을 못 해요.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굴 장비 뭐 현재 채굴은 이제 대기업들만 하는 거예요, 거의. 채굴 회사들만. 근데 이제 원래 비트코인 채굴은 노트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채굴 난이도가 낮아서 노트북으로 해서 전기세도 안 들고 채굴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 채굴 난이도가 계속 떨어져서 모든 채굴 기업들이 떠나고 아무도 채굴을 안 하면 그래 지금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던 노트북 가져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비트코인 채굴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유지가 됩니다. 아무도 채굴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채굴을 한다는 거. 그때는 이제 비용이 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뭐 노트북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원장을 이어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채굴자들이 이제 시장에 생기겠죠.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에도 비트코인을 받는 거거든요.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시장에서 또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채굴장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채굴장들이 다 떠나잖아도 극점을 찍더라도 누군가는 채굴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비트코인의 원장을 유지해줘요. 뭐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많겠죠. 뭐 공짜로 채굴하는데 돈 안 드니까. 책도에서 에어드랍 하듯이. 네, 에어드랍 하듯이 비트코인 이제 아무도 안 하네? 그럼 우리 비트코인 채굴하자 해가지고 돈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메커니즘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찍고 다시 이제 반등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이게 비트코인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채굴을 막 많이 하고 주고받고 해야지 이 보안성이 높아진다면서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10분마다 블럭을 하나 만들잖아요. 블럭을 만들면 이 블럭을 만들 때 그 블럭의 이제 해시 값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채굴 장비의 CPU 파워가 중요해요. 그래서 CPU 파워가 들어갔을 때 그 채산성에서 이 블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블럭이 생길 때마다 이게 중첩돼서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어려질수록 예를 들어 1번부터 지금 1000번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1번부터 1000번까지 만드는데 많은 채굴 장비와 그 연산과 파워들이 다 결합된 거죠. 그래서 1000번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1000번부터 예를 들어 이전 것을 만약에 바꾸거나 조작하려면 다시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 시점으로. 근데 그 이전 시점으로 채굴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간 채굴 장비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투자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장부 요것을 뭐 바꾸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모든 장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장비를 모으고 CPU 파워를 모아야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채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경쟁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그 채굴 파워보다 내가 더 세져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부를 변경하거나 바꾸려면 현재 채굴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파워보다 더 많은 돈과 비용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원장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데 어렵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보안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채굴의 어떤 난이도하고 채굴 장비가 이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채굴 난이도가 떨어졌으면 또 그 시점에서 채굴장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그래서 그게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바꾸기가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차피 떨어졌을 때도 경쟁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바꾸기 쉬울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채굴장들의 총 파워가 예를 들어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1조 원이라고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5천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5천억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5천억 해서 비트코인 원장을 바꾸면 이득이겠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게 많이 잘 모르더라고요. 비트코인 그 시스템은 원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를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원장을 바꿔서 내가 없는 비트코인을 막 100개를 넣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원장을 바꿀 수 있는 그 이중지불 공격이라고 하는데 51% 공격.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100개 있는데 내가 100개를 그 전체 비트코인 채굴장의 51% 이상 파워를 가진 상태에서 그것도 비용이죠.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이사님한테 제가 보내요.
보내고 나서 내가 51%를 가졌으니까 51%의 원장들을 싹 다 바꿉니다. 네. 보낸 거는 가짜야. 그리고 다시 이 100개를 나한테 다시 보내요. 그럼 이거는 가짜로 보낸 거죠. 네. 나머지 49%들은 그걸 이제 진짜로 인식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51% 이상이 진짜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이사님한테 보냈다가 난 사기치고 다시 100개를 내가 가지고 가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100개 네. 돈을 지불했는데 나한테 없어져. 네. 그것만 한 명한테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좀 확장하면 뭐 이것만 가능한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100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서 내가 100개 다시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51%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51% 파워라는 것은 대략 한 5천억이 들거든요. 그럼 이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낫지. 뭐하러 그거 바꾸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이거는 의미가 없고 딱 하나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모든 이제 연합 정부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싫어요, 이제. 너는 나라도 아닌데 화폐를 만들어? 이러면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채굴장 전체보다 더 큰 채굴장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정부들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붕괴하자. 이런 시나리오만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미국이 뭐 저렇게 비트코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그래도 현실성이 그나마 있는 게 국가들이 이제 무한대니까 돈과 권력.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가능한 시나리오. 그냥 비트코인을 망쳐버리자. 아니면 뭐 그 아랍의 왕자가 네. 심심해가지고 비트코인 그냥 일어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전체 채굴장보다 더 큰 거 우리나라에 세팅해 해가지고 다 세팅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마지막 해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더 큰 장이 오고 알트코인 불장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좀 계속 횡보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차트라든지 실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잘 구상하면서 올해 연말에 잘 준비해서 알트 불장과 비트 불장이 왔을 때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수익을 거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